1776년 조선의 왕세손 이산이 즉위했다. 정조였다. 그는 할아버지 영조가 죽인 아버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정조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개혁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했다. 1789년 28살의 정약용이 정조의 눈에 들어왔다. 과거에 급제한 지 2년째였다. 정조는 그를 규장각 초계문신으로 발탁했다. 초계문신은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재교육해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조의 프로젝트였다. 정약용은 그 중심에 있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물었다. 끊임없이 물었다. 수원화성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백성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형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약용은 답했다. 설계도를 그렸고 제도를 제안했고 책을 썼다. 거중기를 만들어 성을 쌓았고 백성의 노동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정조는 그를 아꼈다. 승진도 빨랐다. 곡산부사, 형조참회, 동부승지. 정조의 신임은 확고했다. 정약용은 왕의 개혁 파트너였다. 둘의 관계는 군신을 넘어선 무언가처럼 보였다. 정조가 묻고 정약용이 답하고 정조가 실행하는 구조. 완벽한 조합이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둘을 한 쌍으로 기억한다. 개혁군주 정조와 그의 참모 정약용.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던 두 남자. 이야기는 대체로 여기서 끝난다. 아름다운 군신관계, 비극적인 이별, 그리고 유배. 하지만 정약용이 남긴 글을 읽다 보면 이상한 지점과 마주치게 된다. 그는 정조를 존경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조가 만든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왕 한 명의 의지로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정조를 믿었지만 왕이라는 자리를 믿지 않았다. 정조의 개혁을 지지했지만 왕 개인에게 의존하는 개혁의 방식을 경계했다. 그는 정조 곁에 있으면서도 정조 이후를 이미 걱정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충성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약용은 조선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고 있었다. 선한 왕이 있을 때만 나라가 돌아가고 그 왕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 그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정조는 정약용을 자신의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정약용은 자신을 왕의 사람이 아니라 제도의 사람으로 생각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후에 정약용의 운명을 결정했다. 정약용의 글에는 정조에 대한 존경이 가득하다. 성상께서는 밤낮으로 백성을 염려하셨다. 임금의 덕은 해와 달과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그는 정조의 죽음 이후에도 정조를 그리워하는 글을 썼다. 진심이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동시에 이렇게도 썼다. 제도가 바르지 않으면 성인이 와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성인, 즉 완벽한 왕이 와도 제도가 망가져 있으면 소용없다는 말이다. 이건 조선의 정치 담론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발언이었다. 조선의 지배 이념은 유교였고 유교 정치의 핵심은 덕치였다. 왕이 덕을 갖추면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논리.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관점. 군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교화된다는 믿음. 조선의 엘리트들은 이 믿음 위에서 교육받았고 정치를 했다. 정약용도 유교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덕치의 한계를 보고 있었다. 왕이 덕을 갖추고 있을 때는 좋다. 문제는 왕이 바뀌었을 때다. 아니, 왕이 늙었을 때, 왕이 지쳤을 때, 왕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다. 정조는 탁월했다. 그러나 정조도 사람이었다. 밤을 새워 일했고, 과로했고, 병들었고, 죽었다. 정조가 죽은 순간
정조가 만든 모든 것이 멈췄다. 개혁은 중단됐고 정조의 사람들은 제거됐고 정치는 되돌아갔다. 정약용은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는 정조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쓴 경세유표는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의 설계도였다. 정약용은 왕을 부정하지 않았다. 왕의 권위를 인정했고 왕의 역할을 존중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구조를 신뢰하지 않았다. 왕이 선하다고 해서 정치가 자동으로 선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회의주의가 아니었다. 정약용은 구조를 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정조라는 개인이 아니라 정조가 작동시키고 있는 시스템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스템이 정조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조 시대의 다른 관료들은 달랐다. 그들은 정조를 따랐다. 정조가 옳다고 말하면 옳다고 했고 정조가 가자고 하면 따라갔다. 그것이 충성이었고 그것이 정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정조를 따르면서도 정조 너머를 보고 있었다. 정조는 이것을 알았을까? 아마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정조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정약용이 자신에게 충성하면서도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방식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정약용을 더 가까이 두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정조에게는 오히려 안전했을 수 있다. 정조 자신도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정조가 죽은 후 이 미묘한 거리는 정약용에게 치명적이 됐다. 왕을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왕이 사라진 후에 위험한 사람이 된다. 정조는 1800년 6월 28일에 죽었다. 49살이었다. 갑작스러웠다. 정조는 병을 숨겼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왕세자 이공은 11살이었다. 순조였다. 11살 왕은 통치할 수 없다. 대신 누군가가 통치한다. 정순왕 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영조의 계비였고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었고 정조가 평생 경계했던 세력의 중심이었다. 정조의 개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규장각은 힘을 잃었고 초계 문신 출신들은 밀려났고 정조가 등용했던 남인 세력은 제거됐다. 정약용은 곧바로 유배됐다.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그는 거기서 18년을 살았다. 그동안 그는 책을 썼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모두 방대한 저작이었다. 그는 조선의 정치, 행정, 법률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정조를 그리워했을까? 물론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정조 시대가 왜 무너졌는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정조의 개혁은 정조라는 개인에게 너무 많이 의존했다. 정조가 직접 판단하고 정조가 직접 결정하고 정조가 직접 밀어붙였다. 정조가 있을 때는 작동했다. 정조가 없어지자 모든 것이 멈췄다. 이건 정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선 왕조 500년 내내 반복된 패턴이었다.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면 개혁이 시작되고 그 왕이 죽으면 개혁이 무너진다. 세종, 성종, 정조 모두 훌륭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것은 그들과 함께 사라졌다. 정약용은 이 패턴의 근본 원인을 보고 있었다.
조선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였다. 왕이 현명하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왕이 무능하면 나라가 무너졌다. 왕이 개혁하면 개혁이 됐고 왕이 보수적이면 모든 것이 멈췄다. 이런 구조에서 정치는 도박이 된다. 좋은 왕을 뽑는 복권. 문제는 왕은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왕은 태어나는 것이다. 왕세자가 유능할지 무능할지, 개혁적일지 보수적일지, 건강할지 병약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정약용은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했다. 선한 왕의 기대는 정치는 선한 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정치다. 그리고 선한 왕이 나타나더라도 그 왕이 사라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조는 선한 왕이었다. 그러나 정조도 조선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정조는 왕의 권력을 강화했지만 왕에게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조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구조를 더 강화했다. 정조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는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조가 죽었을 때 더 큰 공백이 생겼다. 정조는 자신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아니, 만들 수 없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었으니까. 정약용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왕을 믿지 않았다. 정조를 존경했지만 정조에게 기대지 않았다. 정조의 개혁을 지지했지만 정조가 사라진 후에도 남을 무언가를 고민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쓴 책들은 그래서 왕에 대한 책이 아니었다. 제도에 대한 책이었다. 왕이 선하건 악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책이었다. 조선은 끝내 그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조선 말기의 왕들은 더 무능했고 외척과 세도가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나라는 무너졌다. 정약용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경세유표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책이다. 전체 48권.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한 방대한 저작이다. 정약용은 이 책을 쓰는데 10년 이상을 썼다. 경세유표를 읽으면 한 가지가 눈에 띈다. 이 책에는 왕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왕의 덕을 강조하거나 왕의 결단을 요구하거나 왕의 현명함을 기대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 대신 제도, 규칙, 절차,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정약용은 관료 조직을 재설계했다. 육전 체제를 폐지하고 일부 육속으로 개편했다. 각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눴다.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 보고 체계를 명문화했다. 승진 기준을 객관화했다. 정약용은 지방 행정을 재설계했다. 9년제를 개편해 인구와 면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배치했다.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임기를 엄격히 정했다. 백성의 민원을 처리하는 표준 절차를 만들었다. 지방관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다. 정약용은 토지제도를 재설계했다.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변형한 여전제를 제안했다.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고 경작자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세금 징수 방식을 합리화하고 부정을 막는 장치를 만들었다. 정약용은 군사제도를 재설계했다. 직업군인 제도를 제한하고 훈련 방식을 체계화하고 무기보급 시스템을 정비했다. 군사작전의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전시와 평시의 전환 절차를 명문화했다. 정약용은 사법제도를 재설계했다. 흠음신서에서 형벌의 원칙을 정리하고 재판 절차를 표준화하고 증거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억울한 판결을 막기 위한 이해 제기 절차를 만들고 재심 제도를 구체화했다. 모든 제안에 공통점이 있다.
개인의 판단을 최소화하고 규칙의 역할을 최대화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구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선한 왕이나 현명한 관료를 전제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법이 명확하면 하급 관리도 이를 그르치지 않는다. 법이 불명확하면 재상도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명확성이라는 말이다. 이건 조선의 지배 담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선의 엘리트들은 제도보다 사람을 믿었다. 군자를 키우고 현명한 관료를 등용하고 왕의 덕을 높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다. 규칙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거꾸로 생각했다. 사람은 불완전하다. 아무리 군자라도 실수한다. 아무리 현명한 왕도 판단을 그르친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사람이 실수해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약용의 제도 설계는 불신에서 출발한다. 왕을 믿지 않고 관료를 믿지 않고 지방관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견제 장치를 만든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가 필요하다. 이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 불신 위에 세워진다. 권력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나눈다. 정치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만든다. 정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18세기 조선에서 이런 관점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왕을 믿지 않는다는 것, 군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유교 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의 제안은 너무 앞서 있었다. 경세유표는 실현되지 않았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이 책은 출판되지 않았다. 정약용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의 사상은 조선이 멸망한 후에야 재평가됐다. 정약용이 설계한 것은 왕 없는 개혁이었다. 왕이 선하지 않아도 관료가 유능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 개인의 덕이 아니라 규칙의 힘으로 움직이는 국가. 조선은 그것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무너졌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한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고향인 마제로 돌아가 조용히 살았다. 그는 다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정과도 거리를 뒀다. 1836년 7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제야에 머물렀다. 정약용의 저작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출판되지 않았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모두 필사본으로만 유통됐다. 조정은 그의 사상에 관심이 없었고 학계도 그를 주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였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간주됐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약용은 불편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았다. 왕을 칭송하지 않았고 군자를 찬양하지 않았고 현명한 관료를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제도를 말했다. 구조를 말했다. 시스템을 말했다. 제도를 말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다. 왕을 칭찬하면 왕이 기뻐한다. 관료를 지켜 세우면 관료가 고마워한다. 군자의 덕을 강조하면 엘리트들이 만족한다.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듣기 좋다. 그러나 제도를 고치자고 말하면 다르다. 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지금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지금의 제도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건 공격으로 들린다. 정약용의 제안은 조선의 권력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것이었다. 관료 조직을 바꾸고 토지 제도를 뒤집고 군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방 행정을 재설계한다. 이건 기득권 전체를 흔드는 이야기였다. 조선의 양반들은
현재의 제도에서 이익을 얻고 있었다.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세금을 적게 내고 관직을 독점하고 권력을 세습했다. 정약용의 제안은 이 모든 것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썼다.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썼다. 조선의 지배층은 정약용을 위험한 인물로 봤다.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기존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왕권을 제한하자고 했고 양반의 특권을 폐지하자고 했고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했다.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현재를 긍정한다. 왕이 훌륭하다, 관료가 유능하다, 체제가 잘 작동한다. 이런 말은 기득권에게 안전하다.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를 말하는 것은 현재를 부정한다. 지금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바꿔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기득권에게 위협이다. 변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제도를 말하는 사람은 미움받는다. 역사에서 개혁가들은 대부분 자기 시대에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편했다. 그들이 재평가되는 것은 나라가 무너진 후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후였다. 정약용도 그랬다. 그는 조선이 살아있을 때 조선에게 외면당했다. 그의 사상이 주목받은 것은 조선이 멸망한 후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사람들은 정약용의 책을 다시 계속 오전 222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었다. 만약 조선이 정약용의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답은 없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약용은 조선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다. 그는 왕 개인에게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받고 제도의 부재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했다.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제도를 말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말한다. 좋은 리더, 훌륭한 지도자, 현명한 지도자를 기대한다. 그것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감동적이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적으로 증명한다. 사람에게 기대는 정치는 불안정하다. 좋은 리더가 떠나면 무너진다. 제도만이 남는다. 정조는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특별했다. 그는 지적이었고 근면했고 개혁 의지가 강했다. 밤늦게까지 일했고 직접 정책을 설계했고 반대 세력과 싸웠다. 정조가 없었다면 조선 후기의 역사는 훨씬 더 암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조도 한계가 있었다. 정조는 왕이었고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넘을 수 없었다. 정조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조선의 왕은 신하들과 권력을 나눠 가졌다. 의정부, 비변사, 사헌부, 사간원. 왕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장치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왕이 강하면 무력화됐고 왕이 약하면 외척과 세도가들이 장악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했다. 규장각을 만들어 자신의 직속 기구로 삼았고 장용령을 설치해 군사력을 확보했고 초계문신을 통해 자신의 사람들을 키웠다. 정조의 권력 강화는 개혁을 위해 필요했다. 반대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정조가 권력을 강화할수록 정치는 더욱 정조 개인에게 의존하게 됐다. 정조가 결정하고 정조가 실행하고 정조가 감독했다. 정조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조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조는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왕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만들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다. 정조가 만든 시스템은 정조를 필요로 했다. 규장각은 정조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다. 장용령은 정조가 직접 지휘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 초계 문신들은 정조가 보호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정조가 죽자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규장각은 형식적인 기구가 됐다. 장용령은 해체됐다. 초계 문신들은 쫓겨났다. 정조의 개혁은 정조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성이었고 그 사람이 사라지자 성이 무너졌다. 이건 정조의 실패가 아니었다. 정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구조였다.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왕 개인의 능력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 그 왕이 사라지면 무너지는 구조. 정조는 이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아니, 바꿀 수 없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역설이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스스로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조가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읽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조는 정약용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왕권을 제한하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도로 통치한다는 것. 정조 자신이 그것을 실행할 수 없었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1801년에 시작됐다. 처음에는 경상도 장기로 유배됐다가 곧 전라도 강진으로 옮겨졌다. 강진에서 그는 18년을 살았다. 돌아온 것은 1818년, 그의 나이 57이었다. 유배는 형벌이었다. 정약용은 가족과 떨어졌고 관직을 박탈당했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 그는 더 이상 정조의 사람이 아니었다. 정조는 죽었고 정조의 시대는 끝났다. 정약용은 과거의 인물이 됐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무엇을 할 수 있었나? 정치는 할 수 없었다. 관직에 복귀할 가능성도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글을 쓰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썼다. 끊임없이 방대하게 썼다. 경세유표를 쓰고 목민심서를 쓰고 흠음신서를 썼다. 각각이 수십 권짜리 저작이었다. 유배지에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고 책을 빌리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기억에 의존해 추론을 통해 현지 조사를 하며 책을 완성했다. 정약용은 조선을 떠나서 조선을 봤다. 한양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강진에서는 보였다. 중앙의 정치는 백성과 멀었고 지방 행정은 부패했고 관료들은 자기 이익만 챙겼다.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목민심서는 그래서 쓰였다.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청렴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정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지방관 개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한다. 정,